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 지하 벙커에서 대한민국군 실태 보고서를 접한 고위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100만 발, 러시아가 25만 발, 유럽 전체를 합쳐도 100만 발이 채 안 되는 포탄을 보유했는데 작다고 여겨졌던 이 나라가 무려 360만 발을 지니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한미연합군 사령관마저 미국 군조차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국가정보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이 놀라운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나섰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20년을 꼬박 생산해야 할 양을 홀로 갖춘 이 나라에 숨겨진 비밀이 이것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압도적인 힘으로 세계 최강국들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글로벌 전략자원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국방안보 분야의 데이터와 보고서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죠. 그날은 태평양 사령부 총사령관인 릭 사령관이 직접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에서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릭 사령관은 붉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고 거기엔 톱시크릿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굵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원 규모, 미군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100만 발, 러시아가 25만 발, 유럽 전체가 100만 발 미만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무려 360만 발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수치는 단순한 포탄을 넘어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전략 자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작고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만 여겨왔던 터라 이 보고서는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던,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했을지도 모를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릭 사령관은 단호한 어조로 이 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는 임무를 제게 맡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확인 차원을 넘어선 일이었어요. 전 세계 군사 균형을 재조정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마치 슈퍼맨이 클라크 켄트로 위장하듯 엄청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일부러 소박한 겉모습으로 자신을 감추는 위장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섬뜩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달 안에 정확한 실태를 보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저는 CIA와 나사를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의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건네는 걱정 어린 시선에도 저는 보고서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를 함께 지켜나갈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예상과는 사뭇 달랐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길은 미국 대도시 못지않게 현대적이고 깔끔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절제된 그리고 깊은 내면의 힘을 감추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저는 준이라는 주한 미군 합동정보본부 선임 분석관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인 준은 서울에서 태어나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근무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용산 기지 내 작은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준은 첫 질문으로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제게 선제적 방어 강박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단어라고 솔직히 답했죠. 그의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주는 선제적 방어 강박이 한국 남성들만 공유하는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개념이며 이는 한국인들의 안보 DNA에 깊이 각인된 생존 본능의 표현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정부 리스트 어디에도 그런 개념은 없지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한국 사회의 단순한 군사적 지식을 넘어선 마치 암호처럼 공유되는 거대한 문화적 코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는 한국 남성의 99%는 알지만 여성들의 경우 거의 1%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단어가 바로 이 선제적 방어 강박의 특징이며 이는 완벽 방어 집착증을 겪고 있는 한국군의 깊은 열망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저는 완벽 방어 집착증이라는 표현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주는 아무리 많은 방어 시스템을 갖춰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국군 특유의 심리이며 이것이 오히려 끊임없는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성들만 알고 여성들은 모르는 이유에 대해 그는 군 복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문화적 차이이며 단순한 군사적 관심사를 넘어선 DNA 수준에 각인된 무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호텔에서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남성이 공유하는 군사적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었고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어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는 진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진호 박사는 30년간 155mm 포탄 연구에만 매달린 진정한 전문가였죠. 그는 155mm 포탄이 왜 국제 표준이 되었는지에 대해 물리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크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탄의 무게, 화약량, 사거리, 정확도, 생산 효율성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155mm가 수학적 최적점이라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순수 과학의 결정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진호 박사는 포탄이 더 크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더 작으면 파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부연하며 155mm 포탄의 정확한 무게는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최적의 무게인 43kg이면서도 자동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6발까지 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초코파이에 비유하는 것처럼 탄체, 화약, 신관의 비율이 황금 비율을 이룬다는 그의 강조는 그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국의 포탄 기술 수준에 대해 진호 박사는 눈을 반짝이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K307 155mm 포탄은 GPS 유도 기능이 있어 40km 거리에서 반경 10m 이내의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많이 쏘는 시대를 넘어 정확히 맞추는 시대라고 역설했습니다. 시연 동영상에서 포탄이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호 박사는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뿐이지만 생산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한국이 1위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왜 포탄 기술에 이토록 집착하는지에 대해 진호 박사는 한국의 짧은 지리적 특성, 즉 부산에서 DMZ까지 400km 미만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적이 침입하면 즉시 압도적인 화력으로 막아야 하며 후퇴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말 합리적인 전략이었고 한 발의 위력이 기존 일반 포탄 10발과 맞먹는 정밀하고 강력한 포탄을 개발한 배경이 된다는 그의 설명에 저는 납득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포탄 기술이 단순히 양적 우위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국방부 국제안보 동향. 분석국에서 앨런 국장이 진행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브리핑을 받으며 서방 전체의 허상을 목도했습니다. 앨런 국장은 스크린에 띄운 숫자를 통해 미국이 3년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55mm 포탄 총량이 겨우 12만 3,844발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앨런 국장은 실제 소비 속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6개월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매일 평균 4,200발씩 쏘아댔고 이는 한 달에 12만 6천 발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3년간 지원한 양이 8개월이면 바닥나는 수준이었고 전쟁 후반부에는 우크라이나가 하루 신발밖에 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음을 앨런 국장은 무겁게 설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러시아가 전쟁 시작 당시 보유했던 포탄이 24만 7천 발, 즉 25만 발도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욱 참담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다 합쳐도 전쟁 시작 당시 보유량이 89만 4천 발, 즉 100만 발도 안 됐다는 사실에 앨런 국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미국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생산 능력 역시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전쟁 전월 1만 4천 발을 생산했고 지금은 최대 47만 7천 발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유럽 전체 생산량은 월 11만 발 정도에 불과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소비량이 월 15만 발이었음을 고려하면 서방 전체의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앨런 국장은 만약 중국과의 전쟁이 터진다면 2주 만에 포탄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 브리핑을 통해 저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부심 넘치던 세계 최강국 미국이 실제로는 전면전을 2주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펜타곤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군 기밀 자료를 분석하는 순간 충격에 사로잡혀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숫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대한민국이 보유한 핵심 전략 자원, 특히 155mm 포탄은 무려 360만 발이었습니다. 서방 전체를 합친 것보다 3배가 많은 양을 한국 혼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 연구원 마크를 불렀습니다. 마크는 모니터에 떠오른 360만 발이라는 숫자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태평양 사령부, CIA, NSA 모두 같은 수치를 보고했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크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엄청난 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100만 발, 유럽이 90만 발, 러시아가 25만 발로 서방 전체가 215만 발인데 한국 혼자 360만 발을 가졌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며 마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계산 결과 360만 발은 한국의 3,300문. 자주포가 동시에 한 달간 쉬지 않고 쏘아댈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혼자서 유럽 전 대륙에서 1년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한 것과 같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저는 추가 자료를 보여주며 한국의 연간 생산량이 20만 발, 정확히는 연 23만 2천 발이며 필요하면 연 40만 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K9 자주포 2,400문과 K55A1 자주포 900문을 합쳐 총 3,300문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군 전체 자주포 보유량인 1,800문의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즈 탱크를 2,000대 모은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독특한 딜레마가 드러났습니다. 3,300문 자주포를 모두 최대 화력으로 운용할 경우 K9이 분당 6발, K55A1이 분당 4발이므로 평균 분당 5발로 계산하면 1시간 동안 99만 발의 포탄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360만 발로도
겨우 3.6시간밖에 쏘지 못하는 것이며 그래서 한국은 1,000만 발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저는 비로소 완벽 방어 집착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세계 최대 보유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심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는 어떨까를 가정해 본 저는 하루 24시간 내내 최대 화력으로 쏠 수는 없으므로 보급, 정비,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하루 6시간 정도 사격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경우 360만 발이면 60일간 지속 가능하며 2개월간 매일 6시간씩 3,300문의 자주포가 쉬지 않고 폭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화력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이 숫자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360만 발이라는 숫자의 엄청난 규모는 실감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어 화력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죠. 미 국방부 미래 전력 시뮬레이션 연구소의 샘 박사와 크리스 박사와 함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돌려본 결과는 저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의 방어 역량만으로도 72시간 내에 북한의 모든 군사시설을 완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시뮬레이션 팀 책임자인 샘 박사는 슈퍼컴퓨터 앞에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자주포가 동시에 사격하면 시간당 19,800발을 쏠 수 있으며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 위에 무수히 많은 빨간 점들이 떨어지는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시간당 19,800발의 위력을 궁금해하자 샘 박사는 155mm 포탄 하나가 TNT 11kg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간당 총 위력은 218톤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 원폭보다는 약하지만 정확한 목표 타격이 가능하고 72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시뮬레이션을 자세히 보니 72시간 동안 총 43만 2천 발이 발사되며 이 정도면 북한 전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 5,000개소를 모두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타격 목록에는 레이더 시설, 미사일 기지, 포병 진지, 비행장, 지휘소 등 상세한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샘 박사는 한국 K9 자주포의 40km 거리에서 반경 50m 이내 95% 명중률을 자랑하는 정확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전쟁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군의 반격 능력은 첫 6시간 내 80%, 12시간 후 95%가 무력화되며 24시간 후에는 사실상 반격 불가능 상태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샘 박사는 나머지 48시간은 일방적인 방어 압도에 가깝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크리스 박사는 한국의 폭격 시작 6시간 내에 적 지휘 통제 체계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24시간이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정리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만약 중국이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시나리오 역시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K9의 최대 사거리 54km는 국경에서 50km 내의 중국 군사시설들을 모두 타격 범위에 넣었습니다. 샘 박사는 지도에 원을 그려가며 한국이 사실상 중국과의 국경에서도 방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의 화력 앞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지요.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반도에서는 전쟁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어서 아무도 도전할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이어서 저는 한국의 첨단 지하방어 인프라를 조사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360만 발의 포탄이 전국 2,847개 지점에 분산, 저장되어 있으면서도 20분 내에 전국 어디든 배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다시 날아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민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한국 지하의 비밀 세계를 직접 보게 되었죠. 민준 박사의 사무실 벽에는 한반도 지도에 무수한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준 박사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국에 총 연장 14,607km에 달하는 지하 터널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터널들이 모든 탄약고를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보다 긴 터널. 네트워크가 6.25 전쟁 직후부터 70년간 꾸준히 건설되어 왔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모든 탄약고는 화강암 지하 50m 이상에 건설되어 핵폭탄 직격탄도 견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전부 인공으로 만들었고 각 탄약고마다 독립적인 전력, 공기 정화, 온습도 조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인 운송 로봇이 24시간 가동되어 지령이 떨어지면 20분 내에 전국 어디든 포탄을 배송할 수 있다는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 터널을 따라 평균 시속 180km로 고속 이동하는 무인 운송 차량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고요. 각 탄약고에는 생체 인식 다중 보안 코드, 24시간 AI 감시 시스템, 그리고 정밀한 와인 저장고처럼 온도 15도, 습도 45%를 유지하는 환경 제어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보안과 품질 유지를 위한 것이었죠. 또한 각 탄약고는 30일간 완전 고립되어도 정상 운영이 가능한 독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핵 벙커와 같은 용도로도 고려되었다는 설명에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건설하는데 70년간 매년 GDP의 0.3%씩 투입되어 대략 50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준 박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준 박사와의 만남을 마치고 저는 70년간 꾸준히 지하 세계를 건설해 온 한국인들의 집념과 그 결과로 탄생한 세계, 유일의 지하 군수 네트워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보던 저는 한 달간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60만 발의 포탄, 3,300문의 자주포, 15,000km의 지하 터널이라는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답이 숫자가 아니라 정신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난 1000년간 단 하루도 안전했던 적이 없었으며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그것도 적들이 감히 넘볼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특별함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른 민족들은 강해지면 힘을 과시하고 위협하며 침략했지만 한국인들은 강해질수록 더 조용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강함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춰두는 것이며 적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방어 역량을 가지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는 모습이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철학, 즉 보이지 않는 강함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소리 없이 흘러가면서도 모든 것을 관통하는 힘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932번의 침입을 견뎌낸 기억이 새겨져 있고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다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아버지가 총으로 싸웠다면 이제 아들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손에 쥐고 있지만 이 모든 준비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강해서 아무도 건드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였죠.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전하는 말 속에는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미래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것이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이며 미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무게감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세계가 한국이 조용했던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였고 겸손했던 이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였으며 그 강함이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60만 발의 포탄 하나하나에는 화약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기도가 3,300문의 자주포는 적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전쟁 없는 미래를 향한 포문이 1만 5천 킬로미터의 지하 터널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고 아이들이 전쟁 걱정 없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특별한 꿈이 있었습니다. 완벽 방어 집착증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 속에서도 1,000만 발을 목표로 하고 더 정확한 무기를 개발하는 이 모든 것은 그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민족이자 동시에 그 평화를 지킬 힘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한 민족이었습니다.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 겸손하지만 세계 최고의 실력. 이것이 대한민국이고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피난 가방을 싸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약속이 바로 선제적 방어 강박의 진정한 의미이자 한국인 모두가 가슴에 품고 있는 맹세임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침묵하는 용이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으며 진정한 강자는 소리치지 않으며 진정한 평화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세계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이언 박사님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인함을 마주했어요. 수백만 발의 포탄과 거미줄 같은 지하 방어망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간절한 염원과 평화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준비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감동과 희망을 느꼈답니다. 진정한 강함은 과시가 아닌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주세요.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